네, 종로학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모의고사 보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고요. 국어 시험 문제도 그동안 공부 많이 하셨는데 수월하게 잘 풀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략하게 내용 보면서 정답을 한번 확인하면서 또 자기가 뭘 잘못해서 틀린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순서대로 한번 다 살펴볼 생각입니다. 차근차근 봅시다. 우선 첫 번째 문화유산 중 예산대에 관련된 그런 문제였는데 뭐 비교적 수월했던 것 같아요. 자, 1번에 보시면은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그 3번에 보면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이라는 말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 근데 공유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서 이제 틀린 문제가 되겠죠.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적절한 걸 물어봤는데 이제 주어진 보기의 자료를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목적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겠죠. 먼저 그 순서대로 한번 보자면 1번에 예산대 제작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했는데 여기서는 과정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라는 표현하고 기억의 자료 2라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 제작 과정이라면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순서대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이 돼야 되니까 이 과정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겠고, 그 다음에 2번에 구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구조라는 단어와 이 자료 3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어요. 같은 성격에 이제 어울리는 그런 자료가 되겠는데 문제는 이 위치가 맞지 않다는 거죠. 기억이 아니고 디귿 정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에는 돌산처럼 보이는 물체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죠. 이런 문장이 뒤따르는데 그러려면 이제 구조가 아닌 전체 정경, 그러니까 자료 3이 아니고 1 정도가 이제 어울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 3번에 유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산대 유래인데 이 유래라는 말은 옛날 과거로부터 무엇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 이제 이런 것인데 여기는 설명이 없어요. 적절하지 않겠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 저기 인형의 형태죠. 자, 인형의 형태가 나온 것은 사실 보기에 그 자료 2밖에는 없어요. 1에는 전체 모습이기 때문에 인형의 형태라고 말할 수는 없겠고, 근데 여기 디귿이라고 했거든요. 니은이 되겠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 5번이 이제 답이 되겠는데 움직이는 원리와 관련된 게 그 본문에 보면 내부 구조와 함께 내부의 톱니바퀴가 수레바퀴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한다.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조와 움직이는 원리가 함께 설명되고 있습니다. 디귿 자료 3 일치하겠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 위주로 보겠습니다. 정답이 1번이 되겠는데 이 대답에 보면 인물과 동물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이 뒤에 문장은 뭐냐면 이상향 속의 존재를 가리킨다. 이게 이상향 속의 존재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이거에 적합한 설명이 이제 1번이죠. 여기 보면 여러 인형들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실 그 보기 2번 문제 보기에도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 선녀 인형도 있고 낚시꾼 인형도 있는데 이건 둘 다 이제 사람이죠. 근데 원숭이는 이제 동물이 되잖아요. 둘 다 아우르는 거죠. 인형들 하면은 둘 다 아우른다 볼 수 있고, 어떤 의미냐? 의미가 이상형 속의 존재다. 대응도 되기 때문에 무난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과 5번. 이번 그 모의고사는 기존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기존에는 화법작문이 이제 보통 3세트 정도가 출제됐죠. 3문제, 4문제, 3문제 정도로 구성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4세트로 쪼갰습니다. 그러니까 3문제, 2문제, 뭐 2문제, 3문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앞에 딸려 있는 지문들을 읽을 때 약간 시간이 더 걸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길이는 또 짧아졌기 때문에 뭐 그다지 큰 손해는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4번과 5번 문제도 보시면은 그 도서관에서 새롭게 책 편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바로 한 문제로 가볼게요. 자, 4번
4번 문제 보시면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물어봤습니다. 우선 적절한 걸 물어봤으니까 정답이라 한번 볼게요. 정답이 4번인데 자, A 부분을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실까요? A 부분에 보시면 자,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이 부분인데 지금 좀 넘어가서 보기가 좀 어렵긴 한데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신청 방법이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반문하죠. 근데 이 말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는 궁금한 게 명확하죠. 이 책편지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 물었을 때는 사실 사서 입장에서가 있겠고 그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입장도 있겠고 또 서비스를 받는 입장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되겠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냐 이렇게 두 가지 사실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그 밖에도 사실 좀 모호한 표현이죠. 어떻게라는 말은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래서 그걸 좀 범위를 좁혀서 신청 방법이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신청 방법은 신청이니까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하는 서비스 받는 입장에서의 어떻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신청 방법뿐 아니라 진행 과정 전체를 한번 설명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추가적인 설명이 도서관에 직접 와서 책을 통해 블라블라 이렇게 설명이 좀 이어지는데 여기 가만 보면 신청서 작성하라는 말이 나와요. 요거는 그러니까 뭡니까? 요거는 서비스를 요구하는 입장이죠. 뭐 서비스를 요구하는 입장에서의 이제 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신청 방법은 신청이니까 서비스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 방법이 요거예요. 신청 방법은 신청서 작성인 거죠. 뭐 허무한 얘기다 할지 모르지만 이 글 안에서는 그렇게 대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건 뭐죠? 요 뒤에는 요게 이제 과정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신청 방법이었고 밑에 나오는 게 과정, 위에가 신청 방법 이렇게 딱 분명하게 대응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문제로 돌아가면 문제에서는 적절한 걸 아까 물어봤는데 A에서 학생은 사서 답변이 질문 의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같은 질문 다시 죄송합니다. 저 4번이었죠. A에서 사서는 학생의 질문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질문 의도를 확인하고 있고 맞죠? 그러니까 범위를 좁혀달라는 거죠. B에서 학생은 사서 답변을 듣고 더 알고 싶은 점을 질문한다. 그러니까 그냥 그 전반적인 흐름은 맞는 말이고 거기에 살을 더 붙이자면 대응 관계가 두 가지 요구사항이 다 이제 답변에 다 들어있었다는 설명이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5번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5번에도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자, 정답이 4번인 이유가 신청 방법을 제시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자, 서비스 신청 방법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신청 방법은 신청서 작성이죠. 그런데 앞에 가서 찾아보시면 그 5번에 딸려 있는 그 보기 부분이죠. 신청 방법인 신청서 작성 얘기가 빠져 있어요. 그냥 슬쩍 넘어가는데 대개가 다 과정에 대한 설명만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서술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서 6번부터 보겠습니다. 6번하고 7번은 이제 작문 문제인데 6번 문제 보시면 글쓰기 과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건 뭐 우리한테 익숙한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적절한 것은 뭐 여러분이 다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일단 여기 2번에 보시면 식물이 자라는 모습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이런 언급이 나왔죠. 모두니까 학생 1, 학생 2가 둘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 1의 그 설명을 읽어보시면 텃밭에 가는 날인데 그날 자기 마음이 설레다가 투덜댐으로 바뀌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는 것까지는 관찰한 적이 없어요. 나에서는 때를 기다리고 나중에 싹이 나는 걸 봤다. 이런 언급이 있으니까 시간 흐름이 있고 식물이 자라는 모습까지 언급이 됐지만 학생 1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해당되는 서술이 돼서 이제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자, 일단 정답부터 보시면 선택지 4번에 학생 2의 글과 자신의 생각의 공통점을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한다. 그랬죠? 자, 우선 이 디귿 부분을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디귿. 저 글씨가 좀 작은데 갖고 계신 시험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이 생각처럼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점을 고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랬죠? 엄마 하지만 했죠? 그럼 이건 뭐냐면 앞에 하고 뒤가 뭔가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거, 기다림과 노력 요 두 개가 지금 뭔가 좀 반대 성격을 지닌 말로 지금 언급이 된 겁니다. 이 글의 문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선지 4번에 가면은 공통점을 근거로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의 글과 자신의 생각의 공통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차이점이 되는 거죠. 이 문맥에서 이어서 리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디귿을 참조해 보더라도 리을은 맞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 소설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8에서 10번 넘어가 볼게요. 자, 8번에서 10번. 네, 다음으로 8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가를 바탕으로 나를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에 활용된 것은 우선 이 문제는 적절한 걸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답 자체는 사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틀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8번의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는데 예상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 확증 편향을 보여주는 예를 들어 개념을 설명해야겠다. 그러니까 예시가 사실 나 지문의 첫 번째 단락부터 나오죠.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갈려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연구 결과를 보고서도 반응이 다르더라.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 자체가 예죠. 그러니까 답이 4번인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우리가 공부라는 차원에서 이 3번을 한번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글의 목적을 분명하기 위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의 한계와 이를 보완할 방향을 제시해야겠다.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 어디가 문제냐? 일단 글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 했는데 글의 목적이 그 앞에 가에 보면 나오죠. 글의 목적은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 이거죠. 글의 목적은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걸 당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은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방안의 한계와 이를 보완할 방향이니까 이를 보완할 방향이 이제 이게 노력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말이 되느냐? 일단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노력도 방안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또 보완할 방향이라고 볼 수 있나요? 경우에 따른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내가 성적이 안 나오는데 뭘 보완해? 노력을 좀 더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 되는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이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안의 한계와 이를 보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 방안에 대한 보완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걸 보완하라고 그랬더니 노력해라. 이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구체적이지가 않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한계라는 말도 사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건 명확한데 왜 한계라는 말은 왜 안 되냐면 앞에 방안이 한 3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지문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자, 첫 번째는 반대 입장에 생각해보는 자세. 이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이와 같은 집단 의사결정 방법을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정도를 들 수 있는데 만약에 선지 3번이 맞으려면 이 방안들은 뭔가 한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아마 이 생각을 한 학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한 거 아니냐. 이거 3개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게. 근데 그런 뜻이 아니죠. 이 해결 방안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해결 방안을 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게 쉬운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뭐 실천하기가 어렵다든가 기타 등등의 문제는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서술이 있다고 해서 이 1, 2, 3번의 해결 방안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요지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선지 3번도 이제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에 보시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게 한 방안에 보기를 바탕으로 비판하는 글을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기가 방안을 비판하는 거죠. 자, 기억나세요? 이 해결 방안 아까 1, 2, 3, 3개
언급했었죠. 기억하시고 이거를 이 보기를 바탕으로 비판한다. 얘가 얘를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절한 게 뭐냐 했는데 이 보기 상황을 보면은 갈릴레이가 주장했던 지동설이 옳은 걸 우린 다 알고 있는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를 거부했대요. 누가? 당시 과학계가. 이건 다수가 되겠죠. 갈릴레이도 포함되어 있는 대다수의 과학자들로 이루어진 그룹이죠. 근데 그 집단 안에서는 이걸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에야 받아들여졌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면 이 보기를 보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능식 문제풀이를 우리가 익숙한 학생들이라면 1, 2, 3 중에 어디에 이게 반례로서 작용할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1, 2, 3번 중에 어디에 이게 반례로 작용할까요? 방안 2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왜냐하면 거기 집단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방안 2에 해당되지 않는 그 반례로 어울리는 그런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집단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집단 의사결정을 거치더라도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집단 의사결정 방법, 아까 그 토의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보겠습니다. 보기는 A의 초고이다. 보기를 고쳐 쓰기 위해 친구들이 곧 조언한 내용 중 A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보기를 고쳐 쓴 거죠. A의 초고. 그러니까 보기가 먼저고 그걸 가지고 쓴 게 이제 A가 되는 거죠. 일단 그건 분명히 하시고 보기에 보시면 자, 첫 번째 문장이 요거고 두 번째 문장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왜 이 얘기하냐면 이 정답이 3번인데 두 번째 문장 내용이 앞 문장과 유사하니까 두 문장 핵심어를 포함한 한 문장으로 교체하는 게 어때? 하고 나서 이 문장 바꾼 게 A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문장의 핵심이야 생각해보는 자세일 테고 여기서 핵심은 틀릴 수도 있는 뭐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이 보기 안에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보기의 첫 번째 문장에 보기가 아니고 A의 첫 번째 문장에. 자 그럼 A에 가서 잠깐만 보고 올게요. 자 A에 보면은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반대 입장의 생각 자세를 지녀야 된다. 반대 입장에 생각해 본다는 말은 보기의 첫 문장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빠져 있는 거는 이 부분이죠.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 그런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라는 말을 한 단어로 바꾸면 이게 이제 어떤 해결책 같은 겁니다. 이게. 그렇죠? 확증 편향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데 그 뒤에 10번의 보기에서는 틀릴 수도 있는 이유라고 그랬거든요. 틀릴 수도 있는 이유는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뭐겠어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해결책을 얘기하는 거라면 보기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아니죠. 핵심어를 포함했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번은 틀렸습니다. 자, 10번의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1번부터는 이제 문법 문제인데 그 현대국어와 중세국어를 동시에 언급을 하면서 애와 애서에 대해서 이제 내용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선 1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우선 하나씩 좀 볼게요. 1번에 중세국어에서 애 앞에 명사는 공간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 지문에 보시면 특히 어느 부분이냐면 잠깐 보고 오는 게 낫겠네요. 이 문장 한번 밑줄 한번 쳐보실까요? 지문에 5페이지 첫 번째 달랑 마지막 문장이 되겠는데 애의 세 가지 형태 또 아래아가 찍혀있는 애와 의 이게 모두 다 현대국어의 애에서의 쓰임을 모두 지니고 있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현대국어의 부사격 조사 애와 또 부사격 조사이면서 주격 조사로도 쓸 수 있는 에서의 기능을 모두 다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 이거 짚어보시고 11번으로 돌아와 보면 중세국어에서 애 앞에 명사는 공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다 했으니까 공간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1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근데
2번에 보시면 현대국어에서 애 앞에 붙을 수 있는 명사는 애서 앞에 붙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붙을 수 없다. 아주 단정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거는 그 앞에 나왔던 사례가 있었어요. 지문의 맨 앞에 보시면 영수는 서울에서 산다. 서울에 산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게 명사니까 고유명사지만 명사니까 애서든 애든 둘 다 붙는 사례가 적어도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단정적으로 할 수 없죠. 이거 틀렸고. 그다음에 선지 3번에 중세국어의 얘는 애의와 달리 주격조사할 수 있었다 했는데 아까 밑줄 쳤던 문장이 이제 요 근거가 되겠습니다. 달리라는 말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애와 애서의 현대국어 애와 애서의 기능을 모두 다 갖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능 중에는 주격조사 쓰임도 있죠. 그 집단과 공간 뒤에 주어로 쓰이는 경우가 인정된다 했으니까 주격조사 쓰일 수 있죠. 그러니까 달리가 아니라 모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3번도 잘못된 얘기. 자, 그다음에 4번에 보면 현대국어 애서의 중세국어 형태인 애셔에서 셔는 지점의 의미를 나타낸다 했는데 지점과 공간이라는 그 두 가지 기준이 구분이 돼 있어요. 애는 지점이고 애서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공간이라고 했어야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 5번에 중세국어 애셔가 주격조사로 쓰일 수 있었던 이유는 애셔 앞에 유적명사가 오기 때문에 했는데 유적명사가 언급된 거는 깨서죠. 그러니까 서술이 좀 잘못됐네요. 오히려 애셔는 공간이나 집단에 해당되는 설명이니까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사실 정답 찾는 거는 좀 허무한데 허무할 정도로 간단해요. 지금 1번에 보시면 공간을 의미하는 그 지역에 자, 여기까지는 뭐 틀린 말이 아니죠. 주격조사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사실. 자, 보시면은 똑같은 애서가 붙어도 어떨 때는 주격조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인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었다. 이 문장에서는 이게 주어죠. 누가 주었냐 하면 학교가 되니까. 자, 그런데 학교에서 친구가 축구를 했다. 이런 문장이라면 사실 이 장소를 나타내는 게 중간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죠. 앞으로 이제 뺀 건데 이거는 이제 장소를 나타내죠. 이거 부사어가 되고 부사어 뒤에 붙은 조사인 에서는 부사격 조사로 보면 되겠죠. 이 경우는 여기서는 당연히 주격 조사가 되는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그 지역에서 공룡화석이 발견되었다 할 때 자, 얘가 서술어죠. 주어가 뭔지 혹시라도 헷갈리는 학생들은 서술어를 보면 됩니다. 발견되었다. 뭐가? 요거에 짝이 되는 주어를 찾아보세요. 뭐죠? 화석이죠. 얘가 주어입니다. 그럼 얘는 뭐죠? 어디에서니까 장소죠.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설명이 잘못됐어요. 답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 주격 조사라는 표현을 뭐 혹시 눈여겨보지 않았으면 혹시 틀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 맞는 서술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그 의문현상과 표기에 관련된 건데 그것의 이제 부정확한 발음을 예를 들어서 왜 부정확하게 잘못 발음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설명 자체가 맞는지 틀린지를 묻고 있는데 이 보기를 띄워놓고 지금 선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차르기는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고 연음해야 하는데 차르기는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지 않고 연음을 했다. 자, 이 설명 맞는지 볼까요? 자, 그럼 여기가 부정확한 겁니다. 이쪽이 정확한 것이고 찰흘기가 맞다는 거죠. 찰흘기. 자, 그럼 왜 그러냐? 리을 기역 받침인데 뒤에 자음이 없고 모음으로 바로 이어지죠? 그럴 때는 연음이 되면 무조건 뒤에 있는 게 연음이 되죠. 그러니까 리을은 받침으로 발음되고 기역은 뒤로 넘어가서 세 번째 음절에 초성으로 발음이 되죠. 그냥 연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면 오히려 흑이 기역으로 바뀌면서 부정확한 발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확한 발음을 지금 오히려 설명하고 있는 셈이라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 2번에 보면 안팎글인데 자, 안팎글. 자, 선지 2번에 보면 안팎글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연음해야 하는데 안팎글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음을 했습니다. 했거든요. 자, 그럼 이 설명이 맞는지 봅시다. 얘는 원래 발음을 할 때 어떻게 발음한다?
안팎을 쌍기역으로 발음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이 받침이 그냥 그냥 넘어간 거니까 연음 없이 연음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왜 기역으로 바뀌었느냐? 쌍기역 받침이 기역으로 바뀐 다음에 연음되면 기역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이런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팎이 발음을 했더니 안팎이 됐다. 그러면은 지금 겹받침이 자음 하나로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쌍기역은 이거는 겹받침이 아니에요. 아주 기초적인 것인데 혹시라도 헷갈리는 사람 잘 생각합시다. 그 밑에 나오는 얘하고 비교해 보시면 선지 3번에 넋이가 있죠. 자, 넋 이거 발음하면 기역으로 발음하죠. 이거는 겹받침이 맞습니다. 기역 시옷이 기역으로 바뀐 건데 얘는 겹받침이에요. 얘는 겹받침입니다. 겹받침인데 이건 왜 아니냐면 글자 모양만 두 개인 거지 이 기역이 기역 두 개를 발음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냥 글자에 만들어내는 그 제자 원리가 기역을 두 번 써서 이 된 소리를 표현하는 것이지 이게 발음을 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자 이걸 발음하라고 그랬더니 그그아 그그웅 이렇게 발음할 사람은 없잖아요. 끄라는 이 자음 발음은 기역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 별도의 자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음절의 끝소리입니다.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이 홑받침으로 발음되는 것이고 음절의 끝소리는 홑자음이 홑자음으로 대체되는 거죠. 그래서 자 2번 설명은 일단 설명은 맞죠. 쌍기역이 기역된 건 음절의 끝소리가 맞으니까 잘못된 발음이지만 설명 자체는 맞습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선지 3번 넋이는 연음을 하고 된소리 되기를 적용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자 얘가 자, 연음을 하고 된소리 되기를 적용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첫 번째 자 연음이죠. 자 그 다음에 기역 받침 뒤에 시옷이 나왔네요. 그럼 넋이로 발음되죠.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안울림 예사 소리 뒤에 똑같은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안울림 예사 소리가 나올 때는 반드시 된 소리로 바뀌죠. 그렇게 발음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넋이 이 발음은 끊어서 발음하니까 가능한 것이지 이어서 빠르게 정상적인 발화를 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된 소리 되기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된 소리 되기. 그런데 선지 3번에 보면은 연음을 하고 된 소리 되기를 적용해야 되는데 너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음을 했다. 자, 이 설명 왜 틀리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면 이게 기역이 된다는 뜻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겹받침이 홑받침은 되는 건 된 소리 자음군 단순화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를 혼동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4번 끝을은 연음을 하고 구개음을 적용해야 하는데 끝을은 구개음을 적용하고 연음했다. 우선 끝을은 표준 발음 자체가 뭐죠? 표준 발음이 끝을입니다. 그러니까 티읕 발음이 치읓으로 바뀌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개음하는 이모음 앞에서 바뀌는 것이죠. 디귿 디귿이 이모음을 만났을 때 지읒 치읓으로 바뀌는 현상. 이게 필수 조건인데 여긴 지금 음모음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지요. 그러니까 구개음화 환경이 아닌데 구개음화 환경인 것으로 착각을 해서 일어난 현상. 이렇게 설명해야만 맞을 겁니다. 자, 다음 5번. 숲에는 거센 소리 되기를 적용하지 않고 연음해야 되는데 숲에는 거센 소리 되기를 적용했다. 거센 소리가 되려면 비읍이 피읍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피읍이 비읍으로 간 걸 거센 소리 되기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자, 결과적으로 2번이 적절한 설명. 자,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그 14번은 그 합성어, 파생어, 단어 형성법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자, 이 문제를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우선 14번에 관련해서 기역과 니은이 가리키는 걸 한번 읽어봅시다.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래요. 3개 이상의 구성 요소인데 여기 조건은 어간인 걸 주목해야 됩니다. 잊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직접 구성 요소. 자,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게 어근과 어근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근 더하기 어근이니까 합성어다. 이런 얘기겠네요. 자, 그럼 두 가지 나왔죠? 형태소 분석을 했을 때 어간 부분에
구성 요소가 3개가 있어야 된다. 어근이 됐든 접사가 됐든 형태소 3개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직접 구성 요소 나눴을 때 합성어야 된다. 자, 2가지 기준이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1번부터 2가지 조건 각각 OX를 한번 해볼게요. 비바람이 내리쳤다. 자, 일단 기본형부터 적어보겠습니다. 기본형을 먼저 적고 한번 따져보죠. 내리치다가 기본형이고요. 떠넘기다죠. 떠넘기다. 자, 다음에 헛돌다. 시제 선어말은 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가다. 마지막으로 짓밟히다. 자, 그러면 어간이 뭐냐 물으면 기본형에서 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죠, 항상.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일단 형태소를 한번 나눠봅시다. 내리치다는 내리다가 있고 치다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로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건 합성어냐 파생어냐 했는데, 내리치다 같은 경우는 합성어로 보면 되는데, 이런 표현이 있죠. 솟구치다, 또 부딪히다, 이런 게 있죠. 자, 얘네도 형태소를 나누면 솟구치다는 이제 솟다부터 해서 구까지 나눠지니까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뭐 어미도 나눠보죠. 부딪다가 있고 거기에 치가 붙었죠. 자, 그런데 이때 그 치는 이것들은 접사로 분류해요. 얘네들은. 이것들은 접사입니다. 이건 접사예요. 그런데 내리치다 같은 경우는 내리치다의 치는 어근으로 봅니다. 내리치다의 치는. 자, 이거는 왜 그런 차이가 생기냐면, 분석을 했을 때는 내리다가 있고 치가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까지는 비슷해 보이는데, 이거는 왜 우리 친다는 단어 이미 존재하죠. 방망이로 공을 치다. 어떤 타격의 의미가 좀 있죠. 그런데 선생님, 부딪히다 할 때 치다도 뭔가 가서 부딪히니까 때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치다니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말 같은데 왜 이건 어근으로 안 보나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속구치다를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거예요. 속구치다는 때리는 게 아니죠. 뭔가 위로 오른다. 뭔가 속구치다에서 치의 이걸 이제 보통 강세접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동작성을 이제 강조해 주는 거죠. 그럼 부딪히다도 뭐냐면, 사실 치가 없어도 부딪히다의 의미가 이미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부딪다 자체가 가서 몸으로 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치가 붙었다고 없던 의미가 생기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강조가 될 뿐이죠. 이건 다릅니다. 내리기만, 아래로만 가는 게 아니라 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근으로 보고 위에 거는 접사로 봅니다. 어쨌든 이게 접사가 아니고 어근이라는 걸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출제자들이 굉장히 자비롭게, 자, 이거 보면 형태소 몇 개죠? 어간은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OX를 해보면 그 첫 번째 기억의 요구사항은 어차피 안 되고, 두 번째 거는 하더라도 얘 때문에 답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골라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복습할 때는 여러분이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떠넘기다 같은 경우는, 떠넘기다는 이제 몇 개로 나눠질까요? 이게 이렇게 2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자, 이거 기본형이 뭡니까? 물에 뜨다 할 때 뜨지요. 그러니까 넘기다죠. 그러니까 연결어미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3개예요. 넘기다의 기도 사실 접사죠. 이희리기 우구추라고 부르는. 그러면 4개까지 되겠네요. 그러면 개수도 맞고, 그 다음에 어근과 어근을 분석할 수 있다. 직접 구성요소 나누면 떠하고 넘기다로 나눠야 되겠죠? 떠도 그렇고 넘기다도 그렇고 어근 지위가 있죠.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적절한 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선지 3번 볼게요. 헛돌다 같은 경우는 헛돌다 이렇게 둘로 나눠지겠죠? 헛과 돌로 어간만 나누면 되니까요. 근데 헛은 접사죠. 딱 봐도 접사. 여러분 많이 익숙한 거니까. 헛과 돌다는 그러니까 3개 이상도 허용이 안 됩니다. 2개밖에 없고요. 이거 접사니까 어차피 안 되죠. XX고. 오가다 같은 경우는 오다와 가다인 거 우리 다 느끼죠? 이것도 어근의 지위가 있는데 개수가 2개밖에 없고 어근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짓밟히다. 짓밟히다는 짓, 발, 히. 자, 이희리기의 그 피동 접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3개짜리 맞고, 다만 짓은 접사가 될 테니까 짓누르다 할 때 그 접사죠. 얘는 X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15번 문제. 15번은 사실 뭐 굉장히 쉽게 냈죠. 15번 같은 경우는 금방 푸셨어야 됩니다. 15번 문제에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뭐 기업부터 미음까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조건 없어도 그냥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바로 보겠습니다. 동생은 추운 날씨에도 얼음을 먹었다. 자, 추운이 날씨를 꾸며주죠. 자, 한 단어로 이루어진 수식어긴 하지만 날씨가 춥다 도출이 가능하고 주어 서술어 관계가 인정이 되니까 절이고요. 춥다에 은이 붙어서 그래서 관형절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된 설명이니까 일단 답은 명확합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은 마찬가지죠. 얼음을 먹는 할 때 은는, 을던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은 관형절로 분류할 수 있겠죠. 얼음을 먹는 관형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니은은 사실 같은 형태죠. 동생이 얼음을 먹다로 도출이 되니까. 그다음에 추위와 상관없이 자 이, 개, 도로, 가서서 이런 어미가 붙으면 부사절인데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이 여기서 이제 자 부사절이 뭐냐고 물으면 밑줄을 여기다 칠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절을 도출해봐라 그러면은 동생이 추위와 상관없다와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 두 문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라는 주어가 아는 문장, 강긴 문장 두 개의 공통이기 때문에 한 번만 쓰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절인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뭐뭐라 고 자 이게 인용절 표지로 쓰인 것이죠. 인용절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뭐뭐 했지만 해서 앞뒤 문장이 이어져 있는데 이어진 문장은 두 개가 있죠. 대등한 거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자 순서를 바꿨을 때 의미가 그대로면 대등하게 이어진 것으로 보죠. 동생은 얼음을 먹었지만 형은 물을 마셨다 하면은 의미가 그대로니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인정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문법은 뭐 한두 문제 빼고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16에서 20번 보겠습니다. 자, 문학 그 지문이 나왔는데 이번에 9월 모평에 출제된 문학 작품들은 한 작품 현대시의 그 한 작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EBS 연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EBS 수특과 소환을 끝까지 다 공부를 못한 학생들은 조금 손해를 보셨을 겁니다. 분발하셔서 11월 전까지 좀 여유 있게 수특 소환을 좀 잘 정리하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자, 16번에서 20번 지문에 보시면 상춘곡, 전국인의 상춘곡과 이의 고산구 곡가가 나와 있어요. 자, 작품은 아마 이제 워낙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으니까 둘 다 연계가 된 것이기도 하고요. 작품은 일단 지나고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16번에서 20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품은 좀 유명한 작품이고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작품 설명은 생략하고 문제로 바로 갈게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걸 물었는데 자, 우선 적절한 것이니까 일단 정답 위주로 봅시다. 자, 정답이 5번이죠. 자연물을 통해서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여기 지금 요구사항이 자연물이 있어야 되고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야 되고 그게 또 시각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확인해보자면 가 같은 경우는 상춘곡에서 이 시적 화자가 자연과의 완전한 합일의 경지를 드러내는 구절이죠. 그 뒷부분에 화풍이 건드부러 녹수를 건너오니 청양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그래서 꽃잎이 옷에 떨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꽃잎이 내 몸에 스며든다. 옷에 스며드는 걸로 해서 뭔가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지를 드러낸다. 아마 아시고 계실 텐데 이게 그 자연과 합일의 경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자, 꽃이 떨어지니까 봄이라는 그 계절적 배경도 드러내겠죠. 그리고 시각적이죠. 낙홍, 붉은색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자,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한두 군데만 보자면 우선은 그 팔수에 추색이라는 표현 나오죠. 가을색입니다. 근데 절벽이 금수로다 이런 표현이 중장에 나와요. 금수강산할 때 그 금수죠. 그러니까 이건 단풍이 들어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십수에도 보면은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혀서라 하거든요. 그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그 기암괴석의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흰색의 이미지가 있죠. 가을과 겨울의 이미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연물과 연관되어 있고 정답은 5번이고 여기서 이제 4번이 혹시 헷갈리는 학생이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역사적 인물은 간접적으로 언급이 좀 돼 있긴 합니다.
뭐 학주자 같은 경우도 주자가 언급이 되어 있긴 하네요. 풍월주인도 뭐 역사적 인물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생각이 한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호명이라고 그랬죠? 호명이라 했으니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야, 누구누구, 아 이렇게 호명의 형태가 분명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틀렸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17번 문제. 17번은 이제 적절한 걸 묻고 있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기역부터 미음을 설명해라. 이런 얘기인데, 뭐 보기에는 어떤 서로 간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됐다 이랬고, 대화 상황이 연상되더라. 이런 말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화가 눈앞에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더라 하더라도 동질성을 확인하는 어떤 장치로 활용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적절한 걸 물었는데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보시면 리을에서는 사람들을 읽기 어려운 화자의 생각을 청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제시해 공감을 유도한다 그랬죠? 자, 그럼 확인해 보자면 여기서 이제 고민거리는 이거죠? 청자에게 묻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느냐? 자, 리을에 가서 보시면 사람이 승지를 모르니 알게 한들 어떠리 했죠? 자, 사람이 이 경치가 좋은 이 승지, 이 훌륭한 경치 좋은 곳을 모르니 알게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문형으로 해석이 되는 걸 알고 있다면 별 고민 없이 4번 맞다 했을 것이고, 이게 의문형인지 아닌지가 잘 확신이 없다면은 이제 공부가 좀 부족했던 거죠. 근데 사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는데, 가에 대한 감상. 자, 상충곡에 대한 얘기죠.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1번에 하나씩 보자면 풍월주인이라는 게 어떤 자부심이다. 맞죠? 맞는 설명. 그 다음에 흥을 노래하는 새가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새에 대한 부러움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확인해 볼까요? 가서 가에 오른쪽 다단에 위에서 한 8번째 줄쯤 되네요.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게요. 소리마다 교태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바로 밑에 줄 보세요. 무라일체언이 흥이야 다를 소냐 이랬죠?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하나기 때문에 흥이 다르지 않다. 네가 느끼는 그 봄날의 흥겨움을 나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동지감을 느끼는 겁니다. 부러움은 나와 상대방의 처지가 다를 때 느끼는 정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틀렸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뭐 다른 것들도 한번 잠깐 볼까요? 3번에 보면은 오늘과 내일 아침과 저녁에 할 일을 나열한다. 아참에 채산하고 나조에 조수하세 하죠? 그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난다. 이것도 뭐 인정이 되겠죠. 자연에서 누리는 행복들을 쭉 나열한 것이고, 맑은 향이 담긴 술잔과 옷에 떨어지는 꽃잎을 주목하는 데에서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그 구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과 하자의 일체감이 드러난다. 원래 학습으로 지식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는 유명한 구절이죠.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설명이라 할 수 있겠고요. 5번에 보시면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도화를 보며 이상량을 연상한다. 여기 보면은 무릉도원을 연상하죠. 그래서 고조되는 감흥이 드러난다. 인정이 되겠네요. 무난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A부터 F를 중심으로 가부터 나를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다 적절한 것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이 정답이 3번이에요. 가와 나의 화자는 각각 B와 E를 주위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를 보일 수 있는 곳이라고 예찬하고 있다.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 문제가 의외로 조금 헷갈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찬하는 건 맞거든요. 그렇죠? 예찬하는 건 맞는데 왜 이게 적절하지 않냐면 이 구절 때문이죠. 이게 가장 베스트다. 이런 설명인데 이게 왜 틀렸을까요? 뭐 우열을 나누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빼어난 건 맞지 않냐 이렇게 딴지를 걸고 싶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좀 이렇게 큰 그림을 보자면, 자, B는 이제 상충곡의 구절이었는데 B에 보면 상충곡에서 여러분 아마 지식적으로 아실 겁니다. 수간모 또 정자 또 밑에 내려가면은 그 시냇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장소가 변형된다. 시적 공간이 이제 변화되고 있다는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럼 이 작품에서 그 공간 변화는 우열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 같이 어딜 보나 아름답다는 얘기인가요? 후자로 보시는 게 맞겠죠. 여길 가도 아름답고 저길 봐도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무엇이 더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산구곡담에도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관함에 해당되는데 1곡부터 2곡, 3곡에서 그 9곡까지 각각의 경치를 보면서 나 느끼는 그 아름다운 정치에 대한 만족감, 자부심 이런 것들을 좀 늘어놓고 있는데 거기 어디에 우열이 있다고 볼 필요는 없겠죠. 그것들이 다 모여져서 자기가 지내는 그 고산구곡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가장 빼어나다 이런 표현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에 적절하지 않은 걸 묻고 있네요. 자, 적절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보기에 보면은 생애를 기록한 연보 얘기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한편 하고 나서 송액이라는 그 글에 대한 또 소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보에서는 주자가 무의국의 은병에서 후학을 양성한 것을 본받았다. 그러니까 주자를 좀 의식해서 따라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곳을 찾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 이런 두 가지 내용. 그 다음에 송혜기에서는 욕심 없는 마음으로 자연관이 별개가 아니다.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니다. 무라이체 얘기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군자의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군자의 참된 즐거움, 자연 속에서 누릴 수 있다. 뭐 이 정도네요. 자, 그러면 잘못된 설명은 뭐냐? 자, 5번 보실까요? 5번에 보시면 자연의 감상에 대한 송혜기 기록을 참고할 때 바위를 덮은 눈에서 자연과 합의를 이루려는 인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자, 이제 왜 틀렸는가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왜 틀렸을까요? 거기 그 십수죠? 십수를 보시면 구곡은 어디매여 문산의 세목화다.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혀 세라. 이때 이 눈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문학작품에 눈이 나오면은 시련을 뜻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서는 눈에 묻혀서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혀서 너무 아름답다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해야 밑에 보면 유의는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한다. 여기 와보지도 않고 볼 것이 없다고 하는데 와봐라 얼마나 아름다운 절경이 펼쳐지는지. 그런 해석이 되려면 눈은 여기서는 부정적 의미는 아니죠. 긍정적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눈에 덮여서 더 아름다움이 이제 한층 심화된 것인데 이걸 인간의 의지라고 봐야 될 것이냐. 이거는 감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연의 일부죠. 이 눈 자체도.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네요. 그래서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이 불가능하다. 자, 다음 2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1번. 그 역사와 영화와의 연관성을 소개하는 글인데 사실 이번에는 그 독서 지문이 3세트가 나왔는데 그 법에 관련된 뭐 소유와 점유에 관련된 그 글을 지문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평이하게 났다고 보여집니다. 독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 이 글도 상당히 뭐 쉬운 편이라고 저는 보는데 차근차근 봅시다. 지문 자체를 일일이 다 설명하기보다는 한번 정리를 좀 하는 정도로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단락에는 사료 발굴이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역사책 같은 것만 사료가 아니고 다양한 매체, 다양한 기록 그런 것들을 좀 폭넓게 사료로 여기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가면은 그 중에서도 시각 매체, 영화 얘기를 하려는 것이죠. 그 영화라는 것도 역사적인 그 연구의 대상, 사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 가면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영화와 역사의 관련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두 가지 방향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는 가장 쉬운 것은 역사 영화죠. 역사를 다루는 영화가 되는 것이고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는 그럼 뭐냐? 사료로서의 영화를 역사가가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과거에 찍은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당시의 역사를 연구하는 자료를 삼는다. 그러면은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가 되겠죠. 방향이 다른 거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그 연관성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에 가면은 그 역사 영화를 문헌 자료하고 마찬가지 입장에서 역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근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덧붙여 주죠.
사료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영화가 보완해주기도 한다. 이런 부연 설명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 마지막 단락에는 이러한 것이 소위 말하는 아래로부터의 역사라는 새로운 역사 연구의 흐름에 맞춰서 요즘에 새롭게 제기된 영화의 활용도가 되겠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내용 전개 방식을 묻고 있는데 이 문제는 쉬우니까 간략하게만 할게요. 4번이 되겠죠? 지금 문제를 못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사료로서의 특성을 밝히면서 앞부분에 다 이 얘기죠. 역사 소스 영화가 지닌 가능성을 제시한다. 영화가 허구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어떤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서술한 글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 자, 그 다음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자, 우선 1번에 보시면 하나씩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한번 따져볼게요. 자, 1번에 개인적 기록은 사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앞에 지문에서 개인적 자료까지 사료로 포함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에 역사가 활용하는 공식적 문헌 사료는 매개를 거치지 않은 과거의 사실이다 그랬는데 아니죠. 항상 어떤 매개를 거치죠. 대표적으로 뭐 영화부터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거치지 않은 이런 표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는 것은 사료의 발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보통 사료의 발굴이라고 그러면 땅속에 묻혀있는 어떤 역사책을 찾아내는 것 이런 정도로 우리가 보통 생각해 왔는데 이 첫 번째 단락의 아래 부분에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밑에서 한 6번째 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사료를 찾아내기도 하지만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자료를 새롭게 사료로 활용하거나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기도 한다. 그랬고 맨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나오죠? 사료 발굴을 위한 노력의 결과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사료 발굴이라고 할 수 있다. 맞는 말이 되죠. 그래서 적절한 겁니다. 3번이. 자, 그 다음 4번. 문헌 사료의 언어는 다큐멘터리 영화 이미지에 비해 지시 대상에 대한 지필성이 강하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돼 있죠. 지필성이 강한 게 다큐멘터리 영화고 문헌 사료의 언어는 상징성이 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번 상징적 기호라는 것은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어울리기 때문에 뒤바뀌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볼게요. 자, 23번은 자료를 어떤 상황을 주고 적용해보라는 사례 적용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보기에서 있는 대로 찾아 바르게 짝지는 거 됐습니다. 우선 가와 나를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은 갖고 계신 지문 한번 보세요. 가에 보시면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 그 안에 반영된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발견하여 사료로 삼으려고 노력한다 그랬고요. 나에 보시면 사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과거를 재현하기 위해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사료에 기반한 역사적 소수를 보완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가와 나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대비를 시켜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대비점이 있습니다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가에는 발견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발견을 한다는 건 뭡니까? 이미 존재하는 걸 찾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료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되냐면 사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사료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역사적 서술을 보완하는데 도구로 활용한다는 얘기죠. 허구적인 부분이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이제 사료를 한번 보자고요. 보기에 나오는 이 사례들을. 자, 기억해 보시면 판소리를 자료로 활용하여 그랬죠? 판소리를 자료로 활용한다. 이거는 나타나 있는 겁니까? 안 나타나 있는 겁니까? 이건 사료에 나타나 있는 거지요. 판소리가 자체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가에 어울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니은에 보시면 BC 3세기경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경전의 일부에 사용된 어휘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경전의 일부가 후대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경전 자체는 활용된 건 맞죠? 자, 그런데 이제 해석이 좀 다릅니다. 후대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실상을 파악하는 그 기억의 상황과 니은의 상황이 약간 달라요. 이거는 후대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이니까 확인된 건 아닙니다.
가능성을 검토했다 했기 때문에 가나 나에 이렇게 딱 고정된 어떤 사례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은 명나라 때 유행한 이런 표현 썼죠. 명나라 때 유행한 다양한 소설이죠. 상업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모아, 저기 모아 이런 표현도 있네요. 관련된 내용을 모아. 그럼 이것도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로 분류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 평범한 여성의 삶에 대한 역사서 이런 표현 쓰고 특히 여성의 심리를 묘사한다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는 심리라는 건 관찰 대상이 되기가 사실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타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은 것인데 어떤 문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을 활용해서 자기가 쓰고 싶은 역사의 어떤 방향에 부합하도록 이 자료를 활용한다. 이런 취지가 되니까 그래서 정답이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가실게요. 자, 다음 기억에 나타난 역사가의 관점에서 A를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비판이라고 그랬네요. 자, A본에 보시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영화는 허구적 이야기의 역사적 사실을 담아냄으로써 새로운 사료의 원천이 될 뿐 아니라 대안적 역사소설의 가능성까지 지니고 있다. 영화는 공식 제도가 배제했던 역사를 사회에 되돌려주는 아래로부터의 역사 형성에 기여한다. 평범한 사람들의 회고나 증언, 구전 등의 비공식적 사료를 토대로 영화를 만드는 작업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리하여 영화는 하층계급 피정부 민족처럼 역사 속에도 주변화된 집단에 묻혀있던 목소리를 표현해낸다. 이렇듯 영화는 공식 역사의 대척점에서 활동하면서 역사적 의식 형성에 참여한다는 역사소설의 한 주체가 된다. 그래서 영화를 역사소설의 주체로 그 사료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비판할 때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이것인데, 자, 기억에 나타난 역사의 관점이니까 기억에 나타난 관점을 한번 보시면은 허구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확인한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비판하려면 기억은 항상 뭡니까? 허구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글이 전개가 돼야 되겠죠. 허구를 비판하는 관점이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역사 소설이 영화가 됐든 어떤 사료가 허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뭔가 소설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판 중에서 일단 5번에 보시면 거짓이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 부정적인 거겠죠. 기억이 제일 싫어할 만한 얘기가 됩니다. 근데 답은 명확한데 혹시 4번 때문에 헷갈리는 학생이 있을까 봐 좀 첨언을 하자면 주관에 매몰된 역사소설이 이거 비판했죠. 주관에 매몰된 것도 뭐 문제 아니냐. 거짓이나 변형, 주관 다 비슷한 거 아니 이렇게 생각할까 봐 얘기인데 주관에 매몰된 것하고 역사 자료 자체가 거짓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지만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비판할 목적으로 불리한 자료들만 취사 선택해서 제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 자료가 거짓은 아닐지라도 주관에 매몰된 역사적 소설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관에 매몰됐다는 말과 거짓이라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보다는 5번이 가장 적절한 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25번 문제 보실게요. 25번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됐습니다. 자, 우선 보기가 조금 의도적인 것 같기도 해요. 이 출제자들이. 보기에 보시면 좀 헷갈리게 해놨죠. 이게 영화 1입니다. 숫자를 한번 붙여볼게요. 1982년에 만들어진 첫 번째 영화입니다. 마르텐 게르의 귀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시해낸 영화가 93년에 만들어진 죄송합니다. 서머스비죠. 저도 지금 번호 붙일 때 헷갈릴 뻔했는데 이거는 1번이죠. 93년은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서머스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텐 게르의 귀향은 허구적인 사건으로 재구성한 영화 서머스비죠. 그러니까 93년도 작품이 서머스비가 되는 것이고 이 두 작품이 각각 1과 2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른 것과 혼동하시면 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우선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선택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서머스비에 반영된 미국 근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중의 욕망은 영화가 제작된 당시 사회의 집단적 무의식에 해당한다.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표현이 앞에 지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집단적 무의식. 어디냐면 세 번째 달락 끝부분에 나옵니다.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나아가 제작 당시 대중이 공유하던
이러한 것 등의 집단적 무의식과 더불어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영화는 그게 역사 영화든 아니든 간에 많든 적든 간에 일정 정도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취지죠. 그래서 당시 사회 집단적 무의식에 해당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실화의 바탕을 둔 영화 마르틴겔의 귀향을 가공 인물과 사건으로 재구성한 서머스비에서는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를 시도하기 어렵겠군. 잘 보시면 1번과 2번이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번 얘기가 뭐였어요? 이 구조를 포함해서 모든 영화에는 많든 적든 일정 부분의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가 포함된다는 게 지금 이 글쓴이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독해를 시도하기 어렵다? 아니죠. 서머스비에도 역사적인 사료로서의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죠. 이런 게 담겨 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뭔가 대립된다는 걸 읽으면서 좀 느끼셨어야 돼요. 나머지 것도 좀 거의 비슷한 겹치는 내용이니까 이 정도로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는 어휘 문제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자, 정답의 4번이죠. 결합한다. 그 D가 뭐였냐면 D가 두 축을 이룬다 했죠. 자, 두 축을 이룬다에 밑줄 쳐놨죠. 자, 이게 D입니다. 자, 근데 축을 이룬다는 게 뭐죠? X축, Y축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X축이 이게 Y축이라 가정하면 이것과 이것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의미가 생기는 거지요. 이 두 개를 지금 결합한다 그러면 이 원래 축이라는 말 뜻하고도 충돌이 일어납니다. 4번은 좀 손쉽게 풀어주셨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27번으로 가겠습니다. 27번에서 31번이 독서 지문 중에서 조금 까다로운 지문으로 일단 보입니다. 점유라는 말과 소유, 또 소유권 양도 이런 개념들이 익숙하지 않으면 조금 헤매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종류의 지문이 처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훈련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27번 문제 볼게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우선 오답을 한번 먼저 보자면 자, 정답이 5번인데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했거든요. 자, 이거 왜 틀렸을까요?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설명이 어디 나오냐면 두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문장입니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적어보자면 소유권 양도 A가 B에게 자기 소유권을 넘긴다는 거죠. 소유권 양도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양도 계약이 있어야 되고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공시라는 것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계약 체결하고 공시 방법은 없어도 이랬거든요. 왜 없어도 되나요? 아니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설명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28번 문제 볼게요.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자, A 부분을 한번 보시면 A 부분이 직접 점유, 간접 점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네요. 자, 선택지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적절한 걸 묻고 있는데 자, 1번부터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 점유자가 될 수 있다. 자, 물리적 지배라는 건 뭐예요? 직접 점유하고 연관되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간접 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그랬어요. 간접 점유도 가능하죠? 피아노라는 건 실체가 있는 동산이기 때문에 아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하나의 동산에 직접 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 점유자도 있어야 한다. 이거는 필수사항은 아니죠. 직접 점유자만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내가 산 물건을 내가 점유하고 있으면 그냥 점유자와 소유자가 하나가 되니까 반드시 간접 점유자가 있어야 한다. 이거 이렇게 설명할 수 없죠. 단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피아노에 직접 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 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그랬는데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점유와 소유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점유는 내가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빌렸어도 점유할 수 있죠. 소유하지 않아도 대표적인 임대 같은 거죠. 간접 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간접 점유자는 직접 물리적으로 내 옆에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도 잘못됐고요.
자,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한 직접점이나 간접점이나 하나를 갖춰야 된다. 소유는 점유가 있어야 되는데 점유 중에 두 종류가 있으니까 직접점유 또는 간접점유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설명 가능하겠습니다. 이 추가적인 좀 부연 설명을 조금 해보자면 이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소유권 이전 얘기가 지금 이 글에서 이제 이 지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소유권 이전 중에 문제가 되는 건 점유라는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게 지금 동산이죠. 그래서 동산의 경우에 한정해서 지금 보겠습니다. 이 동산에 이제 예를 들면은 피아노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는데 소유권 이전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점유 이전 인도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물건을 건네준다는 겁니다. 근데 점유 인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점유 종류가 직접 점유가 있고 이 점유의 종류입니다. 간접 점유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문에 보면 특히 두 번째 단락인데 직접 점유를 할 때 점유 인도하는 방법은 잘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직접 언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것이거든요. 굳이 적자면 건네주는 겁니다. 그냥 건네주는 겁니다. 이건 직접 점유는 일때는 건네주면 소유권 점유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간접 점유일 때는 어떻게 된다? 두 가지 얘기하죠. 이때는 점유 계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달러 나오는 얘기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반환 청구권 양도라는 게 있죠. 반환 청구권 양도. 반환 청구권 양도라는 게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점유 인도가 이루어지고 공시까지 돼야 소유권이 넘어간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개념들이 좀 여러 가지가 막 나오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셨을 수는 있는데 사실 정리해보면 그렇게 막 복잡한 건 아니에요. 생소하셨을 수는 있겠지만. 자, 그다음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디귿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됐어요. 자, 기억은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이 되겠고 니은은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일반적인 동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디귿은 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움직일 수 없는 것. 니은이 이제 이게 핵심이죠. 자동차나 항공기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동산이에요. 동산인데 등록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동산인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가격이 너무 비싸서 고가라서 일반 동산처럼 점유만 하면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처럼 너무 가볍게 취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등록 요구되는 동산이 세 번째입니다. 자동차와 항공기 같은 거라겠죠. 그러니까 사실 니은은 동산인데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이 뜻입니다. 예외적으로. 자, 그래서 29번에 적절한 게 뭐냐? 이 글의 흐름을 잘 이해했다면 사실 되게 쉬운 문제죠. 29번의 정답은 니은은 기억과 다르다는 거예요. 동산인데도 불구하고 등록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 마지막 단락 보시면 니은 같은 자동차나 항공기를 왜 이렇게 특별 취급하느냐? 이유가 뭐냐? 마지막 문장 뭐라고 했죠?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안전만 중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워낙 고가니까 소유자 권리 보호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거래 안전만큼이나 오히려 더 중요하다. 워낙 고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세 번째 단락에서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닌데도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가 있다. 단적인 예가 뭐겠어요? 작물 같은 거죠. 도둑질을 해서 취급한 물건을 제3자한테 팔았다. 그러면 산 사람은 잘못이 없잖아요. 도둑질한 거는 판 사람일 테니까. 그런 경우는 산 사람의 그 권리를 인정해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원래 도둑을 맞은 피해자는 그럼 어떻게 되냐? 도둑질한 사람이 물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개념인데 자동차나 항공기는 워낙 고가니까 이런 데서 예외적으로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국가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도 등록된 자동차나 항공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작물을 거래한다든가 이런 일이 사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0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30번에 보시면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보기에 보시면 상황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 상황을 간단하게 출제자 의도를 한번 설명해 보자면 이거 아니겠어요? 자, 이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점유 개정 상황이죠? 자, 실제로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3자한테 지금 빌려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소유권을 또 다른 사람한테 이제 넘긴 거죠. 그러니까 갑이 갖고 있던 금반지를 을이 일단 구매를 한 겁니다. 소유권을 넘겨받았어요. 다만 을이 요구할 때까지는 갑이 지니고 있다는 거죠. 점유만 하고 있는 거겠네요. 그 다음에 을은 양도인, 여기서 이제 갑을 얘기하는 거겠죠. 갑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충분히 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제 선택지 보면 나오긴 합니다. 자,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려 알려줬대요. 자, 그러면 선택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출제자를 하더라도 갑이 소유자인 경우로 내겠어요?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내겠어요? 갑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를 내야 뭔가 조금 생각할 거리가 생기겠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선택지 3번이 답이 되는데, 자, 이게 왜 적절하지 않은 것인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닙니다. 자, 근데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했어요. 병은 정상적으로 물건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갑이 작물인데, 도둑인데 작물로 작물인 금반지를 병이 샀어요. 을로부터. 그러면 병께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근데 이건 왜 안 될까요? 앞에 지문에 보시면, 자, 지문에 세 번째 단락에 밑에 세 번째 줄 다만 하고 나오는 문장이 뭐죠? 간접 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 개정으로는 선의 취득을 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얘기했던 병이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하는 게 선의 취득입니다. 근데 이건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 잘못된 설명이죠. 틀린 것이고. 혹시 4번 때문에 헷갈리는 학생이 있을까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답으로 이제 4번이 좀 많을 것 같은데, 4번이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 보면 점유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랬죠? 점유인도 한 것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점유를 한다는 거는 소유했다는 말하고는 다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점유인도를 인정한다 해서 그게 소유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유인도 한 것까지는 간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소유의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이제 헷갈렸을 수가 있는데, 점유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와 소유의 개념이 차이가 있다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31번 문제는 A와 가장 가까운 것인데, 사건이 일어났다. 1번이 답이 되겠죠? 그 문맥상 A인데 A 부분에 보시면 A가 소유권 박탈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죠? 소유권 박탈이라는 것이 없던 것이 생겨났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뭐 생겨나다는 의미의 성격에 부합하는 게 1번이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32번 질문 가볼게요. 자, 이어서 32번부터 또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전이 나왔죠? 근데 그 EBS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이 나와서 뭐 전혀 다른 작품인 것처럼 느껴졌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 문제를 좀 살펴볼게요. 자, 본문은 좀 일단 넘어가고요. 자, 32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인데, 사실 요 장기전에 관련된 문제들은 별로 어렵지는 않았죠. 적절한 걸 물어봤으니까, 자, 세밀한 외양 묘사, 그다음에 인물의 속성, 해당되는 거 한 군데만 찾아도 되겠네요. 예를 들면 중략 바로 아래에 딱뿌리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되겠네요. 이때 동지촌에 딱뿌리란 새가 있으되 주먹볕에 흑공단 두루마기, 홍공단 끝동이며 주둥이는 두자나하고 위풍이 헌황한 짐승이다. 위풍이 당당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묘사를 통해서 이 딱뿌리라는 새가
뭔가 위풍이 좀 기세등등한 그런 인물이다. 어디 가서 함부로 고개 숙이지 않는 인물이다. 이런 걸 좀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3번 문제. 33번에 자, 상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여기 보시면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자, 5번에 보시면 서대주를 방문하는 목적을 장기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데 두었고 딱부리는 도적질을 벌로 다스리고 교화하는 데 두었다 했는데 사실 이 두 번째 설명이 잘못됐죠?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딱부리가 서대주한테 가서 함부로 말하는 사실 이유도 뭡니까? 그 11쪽에 아래쪽에 나오는 설명인데요. 나는 그놈을 찾아가서 서대주로 하고 도적질한 말을 하면 그놈이 겁내어 만속이라도 추심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함부로 대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교화 자체가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없겠죠. 그 다음에 34번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자 이거는 왜 틀렸을까요? 여기 정답이 4번인데 고를 내는 장면에서 몰락 양반의 경제적 공감 업신여긴 신흥부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럴듯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서대주의 12지 그 밑에 있는 그 종들이죠. 그 쥐가 왜 고를 냈죠? 처음부터 고를 낸 게 아니죠. 딱부리가 와서 업신여기는 말을 하니까 듣고 화가 나서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곤궁함을 업신여기는 게 신흥부의 모습이라 이 설명이 맞으려면은 장기한테도 사실 똑같이 행동했어야 됩니다. 장기도 경제적 곤궁함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대처에 따라서 화를 내고 안 내는 게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입니다. 35에서 37번 현대시 파트로 가볼게요. 우선 김영랑의 청명은 그 가을을 배경으로 해서 요즘에 이제 가을인데 날씨가 덥다가 아침에 좀 선선할 때 좀 이른 아침에 학교나 학원을 가게 나왔다. 그러면은 가는 도중에 못 보던 그런 이슬이 맺혀 있다든가 또 안개가 끼어 있다든가 그럴 때 느끼는 그 시원하면서도 맑은 느낌이 있겠죠. 그 기분을 그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청명한 그 정서 자체가 이 작품의 주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고재종의 초록바람의 전원은 이제 배경적 배경은 봄이죠. 이 작품은 EBS에 실려 있어서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봄날에 느끼는 어떤 정서를 표현하는데 이 말하는 방식이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이 좀 독특한 게 있죠. 거기 1년에 보시면 뭐뭐 했다 하자 뭐뭐 했다 하자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연에 보면은 첫 구절이 아무려면 어떤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거는 어려운 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고재종의 초록바람의 전원을 대학을 합격하는 걸 꿈꾸고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의 입장에다 한번 빗대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꿈꾸는 그 명문대의 땡땡 대학교에 내가 합격했다. 그래서 이 학교에 학생이 된 겁니다. 자, 이걸 상상해 보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그러면은 가면은 멋있는 선배들이 또 잘생긴 언니 오빠들이 나한테 와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 챙겨주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또 점심시간 되면 서로 밥 사주겠다고 선배들이 막 달려들고 또 동기들도 보면은 다 선남선녀에 착하고 멋있는 애들만 있고 그렇다고 해보자 이겁니다. 그런 상상을 막 한다고 가정해보잔 말이죠. 근데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학 생활은 엉망일까요? 아니죠. 그러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대학 생활을 가면 즐거울 테니까 아무려면 어떤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36번 문제에 선지 5번에 미음은 청청한 날의 정경에 대한 화자의 반응을 제시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이게 적절한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려면 어떤가라는 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나는 다 좋아. 완전 만족이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시상집약이라는 표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35번 문제는 사실 부분적으로 OS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인데 자, 동일한 종결음이 반복했는지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반복일 때는 무조건 리듬감이 있기 때문에 이건 OS 판단할 필요가 없죠. 자, 우선 첫 번째 작품 같은 경우는 마지막 줄 보니까 찾았노라 들었노라 뭐뭐했 노라가 벌써 2번 나왔죠. 확인됐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뭐뭐 했다 하자가 반복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6번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왜 정답이 3번이냐면 가을에 대한 아쉬움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가을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했거든요. 아쉬움이 아니죠. 오히려 그 디귿은 폭은 취어진이 이제 젖어들었다고 했지. 밑에 보시면요. 폭은 취어진 가을에 좀 젖어든 내 마음이 감각의 낯익은 고향을 찾았대요. 드디어 내 감각의 낯익은 고향, 나한테 익숙한, 나한테 좋은 느낌을 주는 그런 계절을 내가 만난 것 같아. 이런 취지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움의 정서가 아닙니다. 이거 오히려 만족감을 표현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자, 그다음에 37번 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자, 이건 정답만 얘기할게요. 여기 4번에 보시면 생명 탄생을 계기로 순환하는 생태계 질서를 보여준다. 이런 표현 나왔거든요. 여기 순환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아는 단어긴 한데, 순환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거기 이제 보기에 5번째 줄이네요. 여기 보면 순환의 관계를 인식한다. 여기 순환이 나왔고, 자, 앞뒤를 봐야겠죠. 나가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의 관계. 이거죠. 포인트는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고받아야 비로소 순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적용을 해보자고요. 자, 그 선지 4번에 뭐라고 했냐면 잎새 흔들림에서 또 하늘의 별살, 또 잎새 흔들림에서 반짝이는 구슬알. 이걸 떠올린 것은 순환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하늘의 별살을 떠올린 것이 동백 한 알이 떨어지는 것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을이기 때문에 동백씨가 지금 툭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늘의 별살 때문인가요? 또 반대로 동백 하나에 떨어지니까 하늘의 별살이 생긴 건가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위에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어떤 그 유사성을 언급한 건 맞지만 이게 순환이라는 말을 이렇게 적용해도 되는지 곧장 하기 어렵다면 보기에서 찾아서 적용해봐도 뭔가 안 어울리죠. 마찬가지로 구슬알을 떠올렸다는데 사실 시 내용에서 잎새 봄비가 빗방울이 묻어있던 그 수분이 이 바람 흔들리면서 후두둑하고 봄비가 떨어졌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바람이 구슬알이 떨어지게 만든 건 맞겠지만 잎새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반대로 구슬알이 잎새에 영향을 줬다 말하기는 더 어렵고요. 그래서 이 순환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장 자체를 가지고 의미 파악을 해서 적용을 해서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은 수능식은 보기를 적용하는 게 원칙이니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38번 문제요. 자, 거기 GPS 또 IMU 이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폰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길이가 상당히 짧죠. 난이도도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은데 몇몇 지점만 추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GPS는 절대 위치 측정 방법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절대 위치. 왜냐하면 위성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바뀐 지점에서 자신의 위도와 경도 위치를 파악하는 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IMU라고 나온 것은 가속도, 속도 측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인 위치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 시작해서 얘가 여기로 갔고 이 지점에서 이리로 갔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 있느냐를 물었을 때 이 위성은 위도 경도를 통해서 너는 어느 위도 어느 경도에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겠지만 상대적 위치는 여기서 여기까지 몇 미터를 어느 정도의 각도로 떠났고 여기선 또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고 이런 식으로 징검다리 삼아서 계속 위치를 측정해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여기 갈 때 여기서 여기 갈 때 조금씩 오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최종적인 위치가 이렇게 계산한 것과 실제 위치가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겠죠. 한 단계 한 단계 거칠 때마다 누적되는 오차가 쌓일 테니까 그게 이제 상대적 위치와 절대적 위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 개념과 세 번째 단락에는 이제 비콘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해주죠. 비콘. 비콘이 뭐냐면 실내에 고정 설치되어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기기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실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실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실내에서는 원래 GPS, 절대적인 위치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거기 설명 나오죠. GPS는
실내나 터널 등에서는 받기 어렵다. 이런 소설 나오죠. 그러니까 실내라는 거 예를 들면은 대형 쇼핑몰 같은 거 떠올리시면 되겠죠. 공간은 되게 넓지만 실내이기 때문에 내가 스마트폰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려면은 GPS로는 좀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겠죠. 요즘에는 고층 건물도 워낙 많고 하니까. 자, 그럴 때 IMU와 GPS 또 여기 나오는 비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자기 위치를 파악한다는 것인데 그 방법으로 소개된 게 세 가지죠. 근접성 기법, 삼변 측량 기법, 마지막으로 위치 지도 기법 이렇게 됩니다. 근접성 기법은 뭐냐면 자 이제 공간마다 비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 공간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쇼핑몰이라고 가정하고 쇼핑몰 부지 전체입니다. 이게. 그러면 내가 이 지점에 있다. 자 그런데 현재 내 위치가 이것이고 노란 분필들이 비콘의 위치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비콘들이 이런 식으로 늘어서 있다. 그랬을 때 자 이 X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비콘을 찾아봤더니 자 이게 가장 가깝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근접성 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내 스마트폰 어디 있냐 물었을 때 여기에 있다 이게 대단한다는 거죠. 비콘의 위치가 그냥 단말 위치인 겁니다. 좀 다르잖아요. 이 정도 차이는 그냥 무시하겠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3변 측량 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신호 세기를 쐬는 겁니다. 이쪽 신호가 가장 강하게 잡혔을 때는 이쪽 위치라고 하겠다는 건데 3변 측량은 그게 아니고 자, 똑같이 비콘이 있고 자, 현재 위치가 이렇다고 가정하더라도 3개 이상의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 비콘과 그 단말기 비콘 사이 거리로 환산한답니다. 포인트가 뭐냐면 신호 세기를 거리로 환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콘에서 전파가 쏘여질 때 멀으면 멀수록 세기는 약해질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죠. 거리와 신호 세기는 반비례 관계란 말이에요. 그 거리가 멀어질수록 신호 세기가 약하니까 자, 이쪽에서 세기가 이 정도, 이쪽의 세기가 이 정도, 이쪽 세기가 이 정도. 그러면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졌겠다. 그러면 점 세 개의 위치를 알고 있는데 각각의 거리가 어느 정도야. 수학적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지점인지 계산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단말기 위치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반지름으로 원을 그리는 설명이 나오고 여기 41번 문제 얘가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조금 이따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설명이 나오는 게 제일 위치지도 기법. 이게 좀 복잡하죠, 설명이. 위치지도 기법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선 이 전체 넓은 그 쇼핑몰 공간을 분할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모는 종이 바둑판 그리듯이 이렇게 분할을 해서 각각의 공간마다 비콘을 기준점을 정하고 비콘을 설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요 하나를 한번 자, 이쪽으로 확대를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 공간인데 이 공간 내부에 비콘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 겁니다. 이렇게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점이 여기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기준점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그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단락 조금 보겠습니다. 밑에서 5번째 줄이에요. 특정한 위치에 도달한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신호 세기를 측정한 뒤 비콘의 식별번호와 함께 서버로 전송한다. 자, 어느 비콘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위치도 다 파악이 돼 있고 이미 다 짜여진 이 지도상에 내 단말기가 딱 등장한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다른 비콘들로부터 세기를 다 수신을 하죠. 신호 세기가 어느 정도 수신하는 것까지는 3변 측량 기법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미 그림이 지도가 다 그려져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자, 이쪽부터 거리, 이쪽부터 어떤 세기 이런 거 다 측정해서 거리를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한 상태인데 마지막 문장. 서버는 수신된 신호 세기가 가장 가까운 신호 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 이 기준점의 위치를 단말기에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알려준다고 끝났지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기준점이 단말기 위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기준점이 단말기 위치예요. 아까 근접성 기법은 뭐라고 했어요? 비콘 위치가 단말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3변 측량은 뭐죠? 그 교차되는 영역의 중심점이 단말기 위치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근사치가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 가지 기준점 중에서 이 신호세기들이 이 정도 반응을 하려면 이 기준점이야 해 라는 기준점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점을 단말기 위치로 삼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좀 더 발전된 형식이냐면 구간을 작게 나눠놓고 비콘들이 여러 개가 늘어서 있고 기준점들이 이미 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기준점들이 좀 촘촘하고 이 정도 세기가 부합되려면 어느 정도 위치라는 게 이미 다 파악이 돼 있으니까 좀 더 정교하게 위치를 파악하겠죠. 자, 그러면 38번 문제. 윗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이제 좀 간단하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정답이 5번인데 지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IMU는 단말기가 초기 위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계산하여 단말기 위치를 구한다 그랬죠? 초기 위치로부터 계속해서 추가 계산하는 거죠. 누적되는 계산.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되고요. 틀린 것들 한번 따져보자면 GPS, 아까 이건 절대 위치였죠? 기준되는 위치가 어디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죠. 상대적인 거죠. 잘못됐고. 비콘들이 서로 다른 세기 신호를 송진해 위치를 표정할 수 있다. 같은 세기를 발휘해야 거리가 멀어지면 세기가 그에 반비례해서 비례해서 약해질 테니까 서로 다른 세기를 하면 안 될 것이고 비콘이 전송하는 식별 번호는 신호가 도달하는 단말기를 구별하기 위한 장소다. 단말기를 구별하는 게 아니죠. 비콘 자체를 구별하는 거죠. 고유 번호니까. 비콘은 실내에서 GPS 신호를 받아 주위에 위성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장치다 했는데 GPS 아닙니다. 실내기 때문에 이거는 IMU 계열로 보는 게 맞겠죠. GPS랑은 상관이 없어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보겠습니다. 5차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인데 자, 이 문제 또 간단한 문제죠. 자, 5번이 답이죠. IMU 5차 왜 커지죠? 누적되기 때문이죠. 너무 쉬운 문제죠. 자, 이거 생략합니다. 이 정도로. 40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기억은 위치지도 기법입니다. 자, 이 문제 좀 어려웠을 거예요. 40번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답률이 좀 높은데. 자, 우선 정답은 3번이에요. 3번부터 한번 볼게요. 측정된 신호 세기가 서버에 저장된 값과 가장 가까운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 위치가 된다. 딱 봐도 뭐가 틀렸죠?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 위치라잖아요. 아까 지문에 뭐라 했습니까? 이해가 안 돼도 정리는 이 대립항 차이는 우리가 정리했어야 되는데 기준점의 위치가 단말기 위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억, 세 번째 위치지도 기법은 안 맞죠. 그게 답이 3번입니다. 그러니까 답까지는 일단 여러분들이 훈련이 돼 있다면 좀 쉽게 골랐어야 돼요. 혹시 다른 게 좀 헷갈리는 게 있을까요? 자, 여기 4번 한번 볼까요? 비콘을 이동하여 설치하면 자, 그럼 비콘들 간에 자, 이 구간 안에서 비콘들 간에 간격에 변화가 생기죠. 왜냐하면 자, 이 구간이 하나가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움직이면 얘하고의 거리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거리도 바뀌고 이 거리도 바뀌고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 간의 신호 강도가 어느 정도 기준점에서의 비콘에서의 신호 세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다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기록을 해놔야 되겠죠? 그게 지도 개념이죠. 그러니까 갱신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도 같은 맥락인데 위치 지도는 측정 공간 안에 특정 위치에서 수신된 신호 세기와 식별 번호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 놓은 거다. 맞죠?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말기가 새로 공간 안에 들어오면 신호 세기의 관계를 통해서 얘가 지금 어느 기준점 쪽에 있다. 이렇게 읽어낸다는 겁니다. 자, 다음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1번이 그 두 번째 방식이었죠. 3변 측량 기법을 이제 보기 그림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3변 측량 기법에서 뭐라고 했냐면 신호 세기를 환산한 그 3개 이상의 비콘에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원을 그리고 그 교점이 하나로 모이지가 않을 때는 교집합 영역의 중심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여기는 교점이 하나로 모였나요? 공통 영역은 이쪽이죠. 교집합을 찾으려면 이 부분이 되겠죠. 하나가 아니죠, 이건. 한 점이 아니고 공통 영역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단말기 위치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자, 이 그림을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중심점이 이쯤 되겠죠. 이렇게 그릴 겁니다, 아마. 그런데 여기 보니까 Q라고 된 것이 이 Q가 장애물이랍니다. 건물을 위에서 바라본 걸로 생각하니까 기둥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알기 쉬울 것 같아요. 자, 콘크리트 기둥이 두꺼운 게 있어서 이 비콘에서는 신호가 가도 상대적으로 다른 비콘에 비해서는 이 맞은편에서는 신호가 약하게 잡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공간이
이 공간이 이 피콘과 딱 기둥을 사이에 두고 있잖아요. 이 기둥에서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단말기가 여기 어딘가에 분명 있을 텐데 이 비콘이 이 세 번째 비콘의 신호는 좀 약하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약할수록 원을 크게 그리죠. 이 원의 이 반지름의 크기는 신호 세기하고 반비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을 정리하면 자, 3번 한번 볼게요. 실제 단말기 위치는 3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된 위치에 비해 비콘 3에 더 가까이 있겠군 했거든요. 자, 3변 측량을 해보면 여기에 중심점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 여기 기둥이 있는 걸 감안하지 않고 찾은 겁니다. 그렇죠? 세기만 갖고 정한 거니까. 만약에 기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둥이 없어야 사실 공평하지요. 비콘 1, 2, 3의 세기가 동등할 테니까. 자, 비콘이 없어지면 반지름 크기가 작아지죠? 자,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겹쳐진 부분이 아래로 내려오죠? 중심점이 잘리면서 아래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콘 3 쪽으로 더 내려오는 거다.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하나만 더 볼까요? 4번은 그럼 왜 틀렸나 한번 볼게요. 선지 4번. Q의 위치에 있는 장애물이 제거된다면, 자, 이 Q의 위치에 있는 장애물이 제거되면 이 그림처럼 이 반지름의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죠. 3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P 방향으로 이동한다? 위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P가 위쪽에 있는데. 반대잖아요. 아래로 내려오니까. 3번과 4번은 사실 반대말이죠. 3번과 4번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라는 건 사실 어느 정도 명확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소설로 가볼게요. 자서전도 쓰십시다. 이게 저 수능 완성에 실전 모의고사 그 5회차에 나오는 작품인데 끝까지 공부를 했으면은 도움이 상당히 되셨을 거예요. 아니다 하더라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어느 정도 푸셨을 것 같습니다. 44번의 보기에서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죠.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자서전이다 그러면 훌륭한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는 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훌륭한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는 건데 여긴 대필 작가이기 때문에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자서전을 쓴다는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별로 다른 사람들한테 교훈이 되는 삶을 산 사람이 아닌데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부심이 있는 거죠. 이 대필 작가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여기 이제 대필 작가 지욱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그래서 좀 내가 대필을 하는 거긴 하지만 자서전을 쓸 때 부끄럽지 않은 양심의 가책이 없을 만한 그런 인물은 없냐. 그런 고뇌가 있는 겁니다. 이 인물이. 자, 그 정도 생각하시면 이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이 발췌되어 있는 이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 A라고 된 부분 보시면은 자, 볼게요. 저 지문이 좀 생략되어 있는데 A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집에 찾아온 티모노라는 사람이 대필 작가인 이 지욱으로부터 이제 대필 업무를 이제 못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쫓아온 겁니다. 왜 못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A로 말합니다. A가 무슨 말인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장난 시계나 라디오들 고칩시다. 채권 삽니다. 부서진 우산이나 빈병 삽니다. 자서전이나 회고록도 쓰십니다. 하면서 크게 이거 소리를 내서 외쳤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장난 시계나 라디오 돈 주면 고쳐주죠. 그리고 이런 거 고쳐주는 사람들이 사실 대단한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예나 지금이나. 그 다음에 채권 판다. 뭐 부서진 우산, 빈병 산다. 이거 다 마찬가지죠. 그냥 돈 좀 받으면 이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서전 회고록 써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 내가 돈 주면 잔말 말고 그냥 자서전이나 써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를 상당히 모욕감을 주는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욱이라는 주인공은 자서전은 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써야 맞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자서전을 써도 되는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 이 사회 체제에 대해서 뭔가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42번부터 문제를 볼게요. 서수장 특징은 뭐냐?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가 등장하지 않고 지욱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근데 이 지욱이라는 인물이 어떤 속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서술이 되죠. 첫 번째 문장부터 그렇습니다. 발췌된 지문의 맨 첫 문장 보실까요? 지욱은 차츰 선생의 그런 신념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이거 속마음이죠. 그래서 답은 뭐 2번이 뭐 명확하고요. 수월하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기읍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자, 미음 보시면은 내 좀 더 똑똑히 말을 해줄까? 이거거든요. 내 말뜻 못 알아듣겠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피문호라는 사람은 왜 얘가 자서전 쓰기를 거부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상황인 건 맞아요. 내가 돈 준다는데 왜 안 써? 좀 그럴싸한 자서전 하나 써줘봐. 이런 요구를 하러 온 거잖아요. 근데 왜 안 하냐? 근데 그 선지 5번에 보면 침묵하는 지욱에게 피문호가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풀 것을 독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랬거든요. 이걸 지금 풀으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죠. 반대잖아요. 피문호가 지욱에 대한 의구심을 지금 풀려고 지금 요구하는 거죠. 너 왜 그래? 라는 질문을 하는 거니까 너 왜 자서전 안 써? 라는 말은 지욱에 대한 의구심을 지금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피문호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 아닙니다. 방향이 반대 서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자,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 사항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이건 뭐냐면 이 3번에 보시면 부끄러움 없이 결백하게 사는 것은 독자에게 후회나 의문이 없는 삶을 주장하지 않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 사항에 부합한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주인공이 여기 보면 이제 피문호도 있지만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 아닐까 해서 자서전을 쓰러 찾아갔던 인물이 최상윤이라는 사람이죠. 이 최상윤이라는 사람은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완벽한 인간이고 나는 훌륭하고 나는 어떤 부끄러운 짓도 한 적이 없다고 자서전 작가한테 자기를 소개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이 없죠.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감동을 받고 머리를 숙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아예. 자기는 극기, 모든 욕망과 그런 그 개인적인 욕심들을 다 억누르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나는 결백하다 이거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은 반대로 서술한 겁니다. 자, 다음에 45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A에 대해 이해한 내용인데 아까 설명을 했죠? 오히려 자서전의 가치가 돈 내면 그냥 수리해주는 라디오 고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해서 지욱을 우롱하는 의미가 있다. 논리니까 큰 목소리로 이걸 외쳤겠죠. 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9월 모평 끝났다고 수능 끝난 거 아닙니다. 9월에서 수능까지 가는 동안에도 아주 뭐 놀랄만한 성적 향상이 있는 학생도 항상 있고 저도 항상 목격해 왔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차분하게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가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수험생들 화이팅 합시다. 고맙습니다.